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올해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데믹은 사람을 뜻하는데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퍼지는 상태를 뜻하죠. 인류 역사에서 대유행병은 사실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14세기 유럽을 붕괴시킨 패스트죠. 영국 작가 필립 지글러가 쓴 흑사병, 원전이 더 블랙 데스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과 비교해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시오. 역사 알려좀 주시오. 해월. 먼저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감염 현황을 나타낸 지도를 보겠습니다. 패스트가 터키와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상륙해 점차 북상하여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전 유럽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기간이 1347년부터 1353년까지 불과 7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무서운 전염력이었죠. 이 기간에 패스트로 인한 사망자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 사망률이 차이가 있지만 3명 중 1명, 한 가구당 1명 내지 2명이 패스트로 죽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패스트는 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티스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3가지 점에서 중세 유럽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첫째는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옮는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죠. 둘째는 보통 치사율과 전염성은 반비례하는데 패스트는 치사율도 높아 마을 전체가 전멸하거나 가족이 하루 만에 다 죽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병이 다 그렇지만 패스트는 유난히 환자를 비참한 몰골로 만들었습니다. 림프절 패스트 발병 시 신체 끝부분이 괴사하는 모습이고요.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인데 몸에 종기가 나 있죠.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의 설명을 보면 친척들은 환자를 가축 다루듯 했다. 음식이나 마실 것을 던져주고 곧장 집 밖으로 도망갔다. 병자들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죠. 패스트는 542년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기록이 있고 그 후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에서 패스트로 숨진 사례가 발견되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죠. 14세기 유럽 패스트의 발생 경로는 여러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호수,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정호수로 제주도 3배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유명 휴양지죠. 그러나 14세기에는 패스트의 진원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졌는데 몽골 정벌군을 따라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이죠. 둘째 경로는 중국 강남 지역입니다. 1340년 무렵 고려 공민왕 즉위 전후 때죠. 대형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시체 더미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역병이 발생해 몽골이 건설한 육상과 해상의 교통로를 따라 터키와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이죠. 셋째 경로는 몽골의 세균전입니다. 세균전이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몽골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1347년 킵차크 칸국이 징기스칸이 장남인 조치가 세운 나라죠. 흑해 연안의 카파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였습니다. 카파성은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들이 무역 거점이었는데 저항이 거세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사들이 패스트에 걸려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몽골군이 그 시체를 투석기로 성으로 날려보냅니다. 몽골군의 의도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겁주기와 분풀이였는데 결과는 엄청났죠. 곧 성 안에 패스트가 번져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으로 도망합니다. 당연히 패스트균도 그들을 따라 유럽에 상륙하죠. 결과적으로 몽골군의 시체 투석은 인류 최초의 세균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패스트 발생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린 시련,
처벌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구름 내지는 나쁜 공기가 전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나 사자에게 의지하고 기도했고, 나쁜 공기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사실 격리 빼고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 시도를 지금의 눈으로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헛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식물처럼 가만히 있기.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쁜 공기를 마시니까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피하기 위해 지하 하수구에서 생활하기. 악취로 나쁜 공기를 제어하기 위해 화장실에 몇 시간씩 앉아있기. 도구로 독을 제거한다는 발상이었겠죠. 의사들은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하고 다녔습니다. 마스크 안에는 나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향료나 약초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복장은 16세기 모습인데 14세기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효과가 없었죠. 발생 원인에 무지하니 패스트는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을 모르고 당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셋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도피나 폭력, 예술 등으로 승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당시 유럽 사회의 폭력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채찍질 고행단. 잘못을 회개하는 행위로 증명하면 신의 처벌이 완화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죠. 동유럽에서 시작해 독일에서 본격화되었는데 처음에는 남녀 200~300명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1년 후 행렬단이 유럽을 돌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는 42,0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고행단의 SOP를 보겠습니다. 큰 원을 만들고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가 대장이 신호를 하면 각자 땅바닥에 몸을 던지죠.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자세가 다릅니다. 간통한 사람은 엎드리고 위증을 한 사람은 모로 눕고 손가락 3개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매질을 하고 이어서 집단 매질로 연결되었죠. 이때 채찍은 끝에 금속 징이 박힌 가죽끈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징이 살갗에 박혀 렌치로 뽑아야 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다 보니 유럽 사회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은 우선 힘없는 소수파여야 하고 이미 인기가 없는 집단이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죠. 어느 날 유대인을 상대로 한 고소가 접수되어 1348년 9월 재판이 벌어집니다.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마을의 우물에 독을 풀어 주민들을 패스트에 감염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인 유대인 의사가 혐의를 자백하죠. 물론 고문에 못 이긴 것이었죠. 이 사건을 전후로 유대인 학살이 주로 화형이었는데요. 채찍질 고행단과 패스트 경로를 따라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지은이는 유태인 학살을 두고 자연재해에 압도된 인간이 자신들이 잔혹성으로 자연의 잔인성에 맞서려 했던 기이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미친 영향은 당초 사회가 검소하고 덕성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오히려 퇴락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보다 심각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신경질적이고 우울증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유산상속으로 신흥부자가 증가해 무질서한 삶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소송과 논쟁이 증가하고 성윤리 규범이 추락하면서 범죄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니까 노동력이 절대 부족해졌죠. 임금이 상승해서 농노 장원 경제가 붕괴되고 상업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에 가서 신에게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죠. 대신에 인간성을 성찰하면서 인문주의가 싹트기 시작해 르네상스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교회 성직자들과 봉건 귀족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의 유학 사대부들이 한자를 통해 지식을 독점한 것과 같죠.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이 많이 죽어서 라틴어 해독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영어나 프랑스나 독일어와 같은 자국어가 발전해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죠. 패스트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중세 유럽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과거 패스트와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환경적 여건과 기술 수준이 비교할 수 없죠. 우선 지금은 발생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치 방법도 시간이 문제일 뿐 곧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거 패스트가 그러했듯 코로나19도 사태가 진정된 후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대의 변화를 가상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관찰된 관심사항을 8가지로 추려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개방자율체제인 미국과 폐쇄 통제체제인 중국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앞으로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리즘이 쇠퇴하고 자극 우선주의가 더욱 득세할 것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질적 양적으로 경쟁력이 확인된 국내 의료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울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유동성 증가의 후유증을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가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유연 근무와 원격 서비스의 증가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이나 소규모 피어그룹, 동료 집단이죠. 단위의 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국의 음식문화, 함께 떠먹는 상차림 방식이죠. 와 위생관념, 특히 노인층이 대상일 텐데요. 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대규모 종교 활동의 변화 가능성은 없을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용한 토론마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